자,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세우시고 프로파일러의 세계에 한번 푹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강의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시간도 토크 콘서트 계속 진행할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주인공 악의 마음을 읽는 자의 김남길 씨가 뭐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의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해왔는데 그 국영수 우리 감식 계장 역할의 실존 인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만나 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과학 수사의 대부 우리 윤외출 수사부장님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윤외출 수사부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수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TV에서 뵐 때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온화한 눈매를 가지셨다고 할까요? 프로파일러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범죄자들을 이렇게 노려보는 눈빛 이런 걸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드라마 될 때 제 역할을 맡으신 네. 배우가 진성규 배우님이었어요. 그렇죠. 네. 직접 진성규 배우님 드라마 촬영하기 전에 만났는데 네. 제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도 아래에서 우리 수사 부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경남경찰청에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방원우 프로파일러가 구체적인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잠깐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고난이도의 수사 기법이 어떻게 경찰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약간의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청년기에 까마득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과연 나는 뭘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걸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많은 미래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그 직업 중에 한 가지 프로파일러라는 분야가 이런 게 있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려가고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링이라는 업무를 처음 경찰 수사에 도입하고자 했을 때는 1990년대 말이었어요. 그때 당시 온 세상은 새로운 천년, 새로운 21세기 2000년대가 열린다고 해서 다가오는 2000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자는 그런 모든 준비가 사회 각 분야, 경제 파트, 기업 그리고 행정 조직 그런 데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시점이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경찰 수사의 역할은 너무나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이런 민생 침해 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범죄들을 우리 형사들이 정말 영화에서 보듯이 정말 밤잠 안 자고 뛰어다녀도 그 범인들을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되는데 한순간이라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없는 범죄들이 있어요. 형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범죄가 프로파일링의 대상 범죄인 연쇄살인이나 연쇄방화나 연쇄성폭행 같은 동일한 연쇄성을 가진 그런 범죄자들이에요. 이거는 일반 형사들의 시각으로는 잡을 수 없는. 근데 그런 사건들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찰 수사를 엄청나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런 연쇄살인범들은 누가 어떻게 잡느냐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선진국인 미국의 FBI 수사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FBI
범죄 아카데미에 프로파일링 분야가 있고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범죄자들을 형사가 아닌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범죄자들을 상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경찰 수사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자고 해서 2000년대에 경찰의 과학수사 파트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과학수사 파트 안에 한 분야로 이 프로파일링 분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2000년도에 출발했으니까 이제 20년이 된 거죠. 우리나라 프로파일링 수준은 지금 거의 뭐 FBI 프로파일러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신문 사회면을 보시면은 어떤 연쇄살인이나 연쇄방화범을 못 잡았다고 경찰을 비난하는 기사 보신 적 없죠? 최근에는. 이게 다 우리 수많은 형사들과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범인을 조기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왜 설명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경찰대학을 가가지고 저의 원래의 꿈은 작가나 PD나 문학소년이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그래서 뭐 작가나 PD나 신문방송학과나 영문학과를 가서 그런 쪽의 삶을 꿈꾸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가난이 제 미래의 꿈을 바꾸어 버렸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길이었죠. 저는 경찰이라는 길이. 근데 그런 선택하지 않은 길 속에서도 저는 제가 살아가는 꿈을 잃지는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은 길에서 꿈을 잃지 않으니까 경찰의 최초로 과학수사 파트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안이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이런 것도 다 창작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상만 다를 뿐이지 어떤 곳에 가든 자기의 꿈을 잃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고민이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내가 내 안에서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게 확신이 안 서면은 무조건 도전하세요. 용기 있는 도전을 하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게 나한테 맞을까 하면은 무조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트라이 하라고 하죠. 주저하지 말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도전하고 겪어보세요.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도에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주저하더라도 절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순간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가 그때 길이 보일 거예요. 미래는 미스테리입니다. 누구에게나 미스테리예요. 앞으로의 우리 세계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가 어떤 환경이,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 다 예측만 하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학자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Just begin. 영어로 얘기하면 Just begin. Here and now. 여러분이 뭔가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걸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just begin,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Now and here.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과정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혼란 속에서 고통스럽겠지만 실제로 그런 실패들이 누적되고 차곡차곡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조금씩 조금씩 선명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면은, 물이 흔들리면은 물속의 사물이 흐릿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거나 꿈을 잃거나 내가 뭘 잘할지도 모르고 뭘 할지도 모르고 뭘 할 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꿈이 흔들리면은, 물이 흔들리면은 물속을 선명하게 볼 수 없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은 미래도 흔들려 보여요. 그래서 오늘 좀 전문직이지만은 이런 프로파일링 분야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전문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아, 이 분야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수히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시도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다 밝아지고 선명해질 거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길에서 2000년대 초반에 과학 수사를 처음 시작하고 프로파일링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프로파일링이라는 영어 P자도 모르던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런 와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 만큼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하나의 직업이나 프로파일링이라는 하나의 범죄 수사의 하나의 기법을 대한민국 수사에 있어서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한테 꼭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 있는 도전을 멈추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just begin, here and now. 꼭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명심해 주시고, 저처럼 선택하지 않는 길에서도 블루오션 영역을 만들어내듯이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나 지금 여기서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윤회출 수사부장님께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만나볼 프로파일러는 꾸준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바로 시작을 하고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해주실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경남경찰청 프로파일러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임상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검사 및 우리 평가를 담당하던 중에 프로파일러에 입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수없는 사건에도 함께 역량을 또 펼쳐주셨고, 지금은 경남의 중요한 사건에 투입이 돼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악의 마음을 읽는 프로파일러의 세계를 안내해 주실 방원우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청 과학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원우 경사입니다.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진로 체험 박람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많은 직업들 중에 조심스럽게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또 최근에 보면 프로파일러를 하고 싶다 혹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 지나가다가 저는 프로파일러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하면 분위기가 오 막 이래요. 근데 실제로 프로파일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다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혹은 직업을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해서 난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 나도 저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목조목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사람이 많을수록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조금 사람이 좀 부족한데 싶지만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전 국민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드라마가 나왔어요.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 전 이걸 보면서 진짜 안 맞다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드라마가 시청률도 괜찮게 나왔고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을 보면 이 두 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윤해철 수사부장님과 권일용 교수님, 이 주인공인데, 자,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 주인공의 얼굴이 이건 좀 아니다 싶어요. 이건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선에서 조금 비슷한 점이 있다면 이목구비가 있다 이 정도, 남성이다 이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권일용 교수님하고도 조금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 내가 볼 때는 한 0.01% 정도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수사부장님과 진성규 수사부장님 역할을 했던 연기자의 얼굴을 보면 좀 약간의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권일용 교수님과 김남길의 얼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냥 오프닝이었고요. 사람들이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우리 경찰관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프로파일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링은 기본적으로 범죄 심리학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아까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임상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조금은 뜬금없이 범죄 심리학과 연계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임상 심리학은요, 정신질환자를 담당을 해요. 정신질환자는 결국은 이 사람이 정상인가 이상인가를 구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상과 이상에서 이상한 행동의 원인을 찾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범죄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란 행동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은 범죄를 안 저지르잖아요. 그죠? 범죄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안 저질러요. 그런데 이 범죄라는 행동 자체가 정상 범위에서 이탈한 행동이고, 정신질환자의 증상으로 인한 어떤 행동도 정상에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탈 부분을 찾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흡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범죄 심리학을 할 수 있느냐, 즉 심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는 반사회적인 행동의 원인을 정신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이 프로파일링의 기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링이란 무엇이냐? 말씀드렸던 범죄 심리학의 뿌리를 두는 활동이고요. 범죄자의 특정한 행동, 즉 범죄 행동 자체를 분석을 해서 그의 성별이나 외모, 나이 혹은 교육 정도,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다양한 요인들을 수사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야 될지 그 범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범죄자를 찾는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지문으로 사람을 찾는다,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 지문을 찾는 기술도 과거와 현재는 아주 많이 다름을 보입니다. 즉 과거에는 눈으로 열심히 찾아서 했다면 지금은 어떤 시스템의 힘을 빌려요. 그래서 쌓여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누가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과학 수사에서 프로파일링 역시 과거의 심리학적 관점이 이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특정 어떤 직업군이라든지 그런 어떤 범죄자의 요인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통계가 이미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축적된 결과를 가지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프로파일러란 무엇이냐?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을 가지고요. 남아있는 흔적들이 다양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범인의 행동 방식이 어떨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 때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한 원인을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를 유추하고 추론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앉아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앉아서 핸드폰을 보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제 눈을 쳐다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이유들이 그러한 이유를 찾아낸다면 그것은 반드시 범인의 성격과 관계가 있고 그러한 것이 프로파일링의 전제예요. 행동의 이유를 찾아내고 그 이유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행동 분석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링을 하는 크게 양분화된 어떤 프로파일링 방식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밖에 비가 왔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비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전날 일기예보를 찾아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강수 확률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비가 왔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추론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가보니까 바닥도 젖어 있고 차 위에 본네트도 젖어 있고 우리 동네가 온통 다 물바다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가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내가 일주일 전부터 무릎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으니 아마 비가 왔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게 프로파일링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통계적으로 기상청에서 통계를 가지고 비가 왔다라는 것을 유추하고 해석해서 결국은 그러한 예보가 일치할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비가 왔을 확률을 계산하는 게 100%다. 그러면 기상청에서 이야기했던 그 비가 왔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것만을 가지고도 비가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연역적 프로파일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을 가보고 그 현장의 상황을 분석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둘이 경쟁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통계라는 것은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을 것이고요. 사건 현장에서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우연한 이유로 남겨져 있던 흔적들이 있어서 사건과는 무관한 흔적들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와 현장을 함께 가지고 분석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귀납적 프로파일링 방식, 즉 통계를 가지고 하는 프로파일링의 방식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왜? 이미 나와 있는 자료가 활용 가능한 거니까. 그 자료만 보더라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빠른 시간에 윤곽을 잡을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범죄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과학 수사의 결과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그래서 다각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커집니다. 자, 그런데 프로파일링을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다.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프로파일링을 하면 범인을 잡을 가능성을 높인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쌓여있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데이터는요, 이런 전체적인 인간의 행동이 정상 분포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가운데 부분, 즉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주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의 끝에 있는 이탈된 것에서 더 이탈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해석함에 있어서 오류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프로파일러들이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틀렸네? 에이 뭐 안 맞네. 저 사람 잘 못하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화 악인전에서 주연을 맡고 지금 범죄도시 2에 주연을 맡고 있는 마동석 이 배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프로파일러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 배우는 겉모습이 상당히 강해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이 간혹 귀여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반전의 열광을 해요. 프로파일러가 주제가 된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시청률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반전이 있기 때문에 뭔가 프로파일러가 나타나면 범인은 바로 당신 하면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이 너무 안 되다가 프로파일러가 딱 등장하면서 뭔가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프로파일러의 포장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프로파일러들도 사람이고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다는 이외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파일러를 꿈꾸고 있다면 내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통계를 다룰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할 때 내가 열정을 다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이죠. 범죄자 그러면 사람들이 범죄자는 누구나 조금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범죄자의 생활을 보면요, 범죄자가 범인이 검거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 범죄 그 행동, 즉 범행 자체에만 초점을 둬요. 그런데 프로파일러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이 원인은 무엇일까? 이 사람의 어떠한 특성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까?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프로파일러들이랑 만나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나는 이러한 범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억울함이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이 이유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니 입을 다물고 있다가 프로파일러가 자신에게 관심을 쏟을 때, 그때 자기가 저질렀던 범행부터 해서 그 이유까지 해서 상세하게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범죄자들은요, 출발은 같으나 결과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 나와서 어렸을 때 어떤 보살핌을 조금 받다가,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해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통계에서 조금 벗어나신 분들. 근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피의자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 마치 피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혼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스스로 그러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다른 이유를 찾아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은 이 사람들은 결과로 인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어떤 피해자를 양산했다,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라는 그 결과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자, 그러면 프로파일러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예요. 왜 우리가 묻지마 범죄 이러면 뭔가 이제 좀 사람들의 어떤 관심, 또 언론이나 이런 데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묻지마 범죄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 묻지마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상 동기 범죄가 맞는 말이죠. 그 이유는 동기가 없는 범죄는 없어요. 범죄 자체에 동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기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범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건 현장에서 그날 그 시간에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밑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다양한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왜 죽여, 어떻게 죽여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 사람들은 그 행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납득이 되지 않는, 납득하기 싫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고 범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예측이 되거나 혹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내가 예측하고는 있는데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판단력의 문제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음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하다 보니까 사고나 판단력에 장애가 생기면서 그래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고 판단 자체가 힘든 정신과적 증상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있을 때 그때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즉 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만 봤을 때 범죄는 여러분들도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범죄 예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제가 받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중요한 점은 범죄 예방을 자꾸 일반적인 우리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난 지각 안 했는데 선생님들이 막 지각했다고 막 와서 뭐라 합니다. 아직 지각한 학생 안 왔는데. 똑같이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만 막 범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교정의 문제도 일단 그게 제가 제일 볼 때는 급선무고요. 그 다음이 나 스스로도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경각심. 내가 나를 수시로 컨트롤하고 나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길러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범죄로부터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정신질환자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정신질환 자체가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느냐, 망상장애 있는 분들. 망상이 뭐냐면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믿어버리고 그것을 신념화, 확신하게 굳혀버리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히 피해 망상이 있는 경우 누군가가 나를 계속 괴롭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 자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를 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가 발표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강의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만든 사람을 찾아야 돼. 이런 환경을. 그래서 그 사람은 쫓아가서 막 항의를 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근데 실제는 아니니까 그 항의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뭔 소리냐? 이상하다. 근데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게 실제하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너만 없어지면 이 강연장이 조용해질 거야. 이런 생각이. 그래서 피해망상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범죄와 매우 밀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우리가 많이 이슈가 되고 두려워하는데 치료만 잘 받는다면 아주 근거리에서 관찰 가능한, 보호 가능한 누군가가 치료를 정말 잘 해준다면 이러한 망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자체를 멀리하기보다는 치료적인 상황을 잘 가꾸어 가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지 문제. 인지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우리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이렇게 좀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내 행동에 의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탁자가 있어요. 제가 이 탁자를 힘껏 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탁자는 넘어지고 여기 관계자분들 깜짝 놀래가지고 막 뛰어오고 막 그러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진상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 장애, 즉 내 행동에 의한 이러한 향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탁자에 있네 왜 있지 하고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내 행동으로 인한 어떠한 결과가 수반될지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적 선호 장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변태, 학교 앞에서 이거 바바리맨 이분들, 그리고 뭐 인격 장애,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이런 분들, 그러한 분들도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의한 범죄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파일러의 일을 하면서 가장 스스로를 반성했던 게 저 역시도 사회면에서 어떠한 범죄를 보고 그 범죄자가 잡히고 검거가 돼서 나중에 처벌을 받고 이러한 모습에만 상황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프로파일러가 돼서 실제로 경찰관들이 하는 경찰이 되어서 경찰관들이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지를 봤는데 결국은 제가 아무리 막 큰 사건에 투입이 돼서 막 사람들이 막 어떤 뭐 호응을 해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더라고요. 권일용 교수님이 저희한테 늘 하는 말이 너희는 피해자를 생각해야 돼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뭔지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범인을 검거된 범인을 면담을 해서 이 사람의 동기를 밝히고 사회적으로도 뭐 어떤 뉴스나 이런 데서 얼굴을 막 들이내면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제대로 어떠한 피해를 줬는지를 알아보고 정말 정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파일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살인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슬픔은 남아있는 그 가족들, 피해자는 한 명일 수 있으나 실제적인 직접적인 피해자는 한 명일 수 있으나 그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 이런 분들은 그 슬픔을 평생 안고 가야 되니까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하거나 내가 혹시라도 잘못 보아서 범죄자가 마치 덜한 범죄자인 양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계를 늘 하고 있고요. 또 가족들, 가해자의 가족들, 가해자는 나쁜 사람 맞아요. 처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느냐?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어요. 거주지를 이전을 해야 되고, 뭐 애들은 전학을 가야 되고, 평생 어떤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는 이 가족들도 우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러는 범죄자와 많은 면담을 해요. 그러다 보면 면담을 하는 동안 그래 맞아 그 상황에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까지
심리적인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또 냉철한 어떤 가슴과 머리를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끔 면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니 살인자의 마음이 되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어쩌다가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뭐 그럴 수 있지, 사람 찌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보다가 그 심연 역시 나를 돌아볼 수 있게끔 저 역시도 늘 범죄를 경계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역시 범죄자가 될 수 있고 혹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만을 가지더라도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프로파일러는 결국은 심리학을 근간으로 한다.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을 한 사람들이 프로파일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니 만약 프로파일러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심리학과를 전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본이고요. 그거는 우리 경찰청에서 채용을 할 때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가지고 있는 석사 자격증도 필요하고 석사 학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정말 세상에 무궁무진한 직업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프로파일러를 하면 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제 직업에 매우 만족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면 프로파일러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경남청 과속에 있는 박원우 경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멋진 강의에 저도 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경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리를 잠시 옮겨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앉아주시고요.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렇게 앉으니까 또 심장이 뛰기 시작하네요. 뭐 제가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 마음을 읽을까봐. 네. 자, 근데 몇 가지 제가 좀 궁금한 점을 먼저 여쭤보고 우리 학생들이 또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또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정신과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프로파일러로 가게 된 계기나 아니면 뭐 이유 요거 짧게 한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면접 때 이 질문을 받았어요. 네. 왜 프로파일러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데 지금 면접용 준비한 멘트가 아니고요. 원래 제가 꿈이 경찰이었어요. 원래 꿈이 경찰이었는데 네.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로 직업장을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프로파일러라는 게 심리학을 전공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가장 중요한 지원을 거죠.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지원을 하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원래 경찰이 꿈이셨다고. 네네네. 그리고 우리 앞서 나오셨던 우리 부장님께서는 시인과 그 작가가 꿈이셨는데 이렇게 뭐 과학수사대도 만들고 경찰이 되셨고 우리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정신과 병원에 하고 계시다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중간에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나는 이게 프로파일러의 직업군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 분명히 힘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 강도가 있을 뿐이지. 프로파일러의 생활을 하시면서 이거는 좀 내가 힘든데 이거 괜히 선택했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프로파일러는 결국에는 사건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필요할 때 이제 저희가 투입이 되는데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모든 수사는 범인을 검거한 이후에 시간이 한정이 돼요. 즉 검찰의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한정된 시간 내에 그 면담을 했던 혹은 사건을 분석했던 결과물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좀 크죠. 그리고 혹시라도 결과물이 나오고 났는데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라는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정답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 불안감. 예, 늘 그거를 안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정답은 아닐 수가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 건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본인은 이제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일이라는 게 직장인들처럼 그 월요일부터 뭐 예를 들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말은 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주말에도 나가야 되고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보통 새벽에 나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고요. 아, 드물고. 네. 주말을 반납하는 경우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사건에 따라서 강력 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찰관이 그래요. 음. 강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언제든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저희 집사람도 경찰관이기 때문에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군요. 충분히 아, 그렇군요. 아, 경찰 집안이시고. 네. 자,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궁금한 거, 네, 뭐 개인적인 질문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직업군에 대한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질문도 사실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이렇게 손을 들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 용기를 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감사의 마음을 문화상품권으로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쭉 1시간 가량 달려왔는데 1시간 동안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기 뒤에서 손을 들으셨는데 조금 멀리 계신데 마이크를 좀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가 궁금한지 우리 여학생이 손 들어주셨어요. 네. 아, 서로 시키지 말고 왜 본인이 질문대 옆에 친구를 시키는구나. 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네. 내가 뭐 궁금한 게 있다. 여기 앞에 있는 학생. 네.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 어떤 게 궁금할까요? 협박 받아봤어요. 에? 협박. 아, 지금 협박하시는 것 같은데요. 협박 받아봤어요. 지금 경사님 협박 받아봤어요. 협박은 아니고요. 네. 면담을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를 자기에 대해서 조금 좋게 써주면 나중에 소정의 보상을 하겠다. 이런 어떤 피의자를 만나봤어요. 소위 말하는 게 딜이 온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협박을 받기에는 저도 인상이 그렇게 밀리지 않는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자신이 있어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괜찮을 것 같아. 뭐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류의 이렇게 말투나 말을 딱 던지는 범죄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네. 우리랑 똑같아요. 강한데 강하고 약한데 아니, 강한데 약하고 약한데 강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있으면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 안 그래요. 그냥 입 다물고 말지 막 협박해서 자기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는 경우- 영화일 뿐이고. 그렇죠. 영화가 너무 픽션이 너무 세요. 그리고 섬뜩한 이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막 대화를 이게 범죄자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자백을 받기 위해서 또 많은 대화를 하실 텐데 대화를 나누다가 오 이거 진짜 이거 소위 말하는 뭐 사이코패스 같다. 이게 느낌이 와서 막 등에서 오싹한 느낌 이런 느낌은 안 드시나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범죄자들은 대부분 일반인과 똑같아요. 옆집 아저씨 같고 주변 사람들과 똑같아요. 제스처가 마음에 드나요? 자, 그래서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오싹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네?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 내 주변에도 그럴 수가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더 오싹한 거죠. 그게 더 오싹하다. 그렇죠. 너무 일반인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평범한데 이런 일을 결과를 딱 보면은 오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까 잠깐 이렇게 프로파일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얼핏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심리학을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석사 정도의 이상의 학위를 또 가지셔야 되고 그 길로 가면 된다고. 혹시 뭐 프로파일러에 대한 직업군에 대한 또는 개인적인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프로파일러 하시면서
제일 힘드셨던 점이랑 제일 뿌듯했던 점 궁금. 프로파일러를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요. 제일 힘들었다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건, 제가 담당하는 모든 사건은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이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론적인 어떤 추론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류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늘 힘들고요. 뿌듯한 점은 저희 딸이 저를 자랑할 때 저를 자랑할 때 엄청난 뿌듯함이죠. 그렇죠. 네, 딸이 아빠를 자랑하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MBTI 이거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네네. 그 어떤 성향이신지. 전 INTP 나왔어요. 아이고 나오는군요. 네. 그러면은 그 I 성향을 가진, 그러니까 내향적인 좀 성향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좀 맞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뭐 딱 정답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프로파일러들끼리 하는 얘기는 내향성 외향성보다는 이게 감성적인가 아니면 인지적인가, 어떤 사고 분석의 능력이 있는가, 이게 대부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가 많아요. 그래요. T가 많아요. IE는 좀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나 궁금했는데. 고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의 더 질문이 있다면, 네, 여기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석사 네.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저도 이제 청소년 상담을 보통 해보다 보면은 피해자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가해자도 저희가 이제 직업으로서, 정말 상담사로서 그 사람을 안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 감정이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가해자를. 예. 네네. 근데 저희는 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가해자도 피해자,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가해자도 피해자도 정말 저희가 이제 일로서 상담으로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역전이가 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프로파일러를 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렸는지 그게 궁금해요. 마지막에 살짝 나온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네, 여기에 대한 질문 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면담을 한, 특히 이제 심리학을 전공한 면담자의 경우 가장 이제 중요한 점, 역전이, 즉 면담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옮아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저도 화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사건 현장을 보거나 사건 피해자의 사진을 보거나 과연 이 사람이, 물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만 그래 우발적으로 사람을 찌를 수 있다 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현장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최소한 면담을 하는 동안 상대방이, 피의자가 그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할 만큼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는 나지만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안 좋은 거네요. 노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거는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이내를 계속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프로파일러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뭐 저도 쑥 빠지는 것 같고, 요즘에 이제 TV를 통해서도 이런 프로파일러 분들이 많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더 관심이 가져지는 게 사실이고, 이야기도 더 나누고 싶으나 저희들이 벌써 또 준비된 시간보다 훨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프로파일러를 꿈꾸거나 또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이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꼭 프로파일러라는 직업군을 떠나서 선배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앞서 저희 수사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꼰대 같은 말이긴 한데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자신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 그거는 만약에 저한테 과거로 돌아가라고 해도 저는 지금의 자리에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좀 투자하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또 편안하게 또 즐거운 말씀, 재밌는 얘기들, 그리고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주셨던 우리 방원유 강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감사의 마음으로 문화상품권을 저희들이 선물로 드리겠고요. 내일의 나를 만나다 토크 콘서트,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가운데 이 길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점들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꿈이 프로파일러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더 훌륭하신 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게 말씀을 해주셨던 분도 경찰이 꿈이었고, 네. 그리고 우리 부장님도 뭐 시인이 꿈이었는데 멋진 프로파일러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우리 경남 진로 체험 박람회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많은 체험들을 하시고 또 상담도 받으시고 내 꿈과 맞는 것, 내 진로는 어디로 가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즐거움을 하나 더 드리는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e스포츠 진로 탐색 부스가 있죠. 내일입니다. 내일 3시에 모바일 카트라이더 대회가 있어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오늘 신청을 하셨다가 내일 시간이 되시면 나오셔서 1등에게는 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카트라이더 자신 있는 분들은 지금 가셔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대회는 내일 3시에 이곳에서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저희 무대에서는 2시에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